어제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자, 이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는 유가 증권은 우리가 취득했을 때에 장부에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두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는 71페이지를 가지고 볼 건데 어제 했던 내용.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의 단기는 우리 다른 계정 과목에서 표현할 때 쓰는 단기하고 기간적 의미가 조금 틀리다라고 했죠. 이 단기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즉시이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지금 바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해뒀다가 나중에 실현이 되게 되면 그때 대응되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만 특이하게 이 단기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즉시 뭔가로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비용으로 가는 과정 없이 그냥 그때그때 즉시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라는 회계 기준서에 그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매매 증권의 계정 과목, 이 계정 과목만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지금 뒤에 가면 이 계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똑같은 일관성 있는 규칙을 쓸 거예요. 근데 얘만 지금 특이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회계 1급부터 계속 물어봐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전부 다 이 계정 과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이상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특이한 애이기 때문에 모든 등급에서 다 질문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취득할 때 부대 비용들은 우리 자산을 취득을 해요. 이 단기매매 증권, 유가증권도 자산이죠.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할 때 들어간 돈도 살 때 내가 들어간 비용이지만 그걸 살 때 구매했던 금액에 포함시켜서 써두는 게 원칙인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이 수수료는 우리는 원가에 포함시키지를 않고 그냥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가증권은 그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이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거는 영업활동일 확률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익비용 계정 과목은 영업외 수익비용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외 비용인 900번대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쓰고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꼭 기억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매각할 때, 처분할 때 수수료가 아니고 취득할 때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것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을 보유했을 때에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으면 지금 즉시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바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즉시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까지 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말에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정확한 그때 가치를 가지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외화의 환율이 외화를 받았을 때 환율과 기말의 환율은 틀리게 되겠죠. 그러면 기말의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외화도 그렇게 보여줄 거니까 주식도 우리 기말인 12월 31일 날에 공정 가치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 사왔을 때 적어뒀던 이 금액과 기말 공정 가치하고의 차이를 조정해서 오르면 오른 만큼 올려줄 거고 내리면 내린 만큼 내려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제 예를 든 거에서는 우리가 주당 1,200원에 샀었는데 이게 기말에 봤더니 공정 가치가 1,400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한 주당 200원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0주니까 그러면 20만 원이 증가를 했겠죠. 그럼 자산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고 이 금액을 증가시켜 줄 거면 같은 자리인 차변에 이 금액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우리가 같은 자리인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20만 원이다라고 쓰면
이 금액은 합쳐져서 내 장부 금액은 14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의 금액은 이렇게 올렸고, 그럼 우린 거래이중성에서 단기매매 증권 20만 원을 장부에 올려준 이유를 반대쪽에 써줘야 되겠죠. 그 반대되는 계정이 그 이유가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다라고 우린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면 지금 나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원리만 가지고 보면 수익이라고 처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평가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그래요. 손익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평가만 해본 거잖아요. 실제로 파는 시점에는 내린 가격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건데 우리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건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이라는 건 이제 이건 무조건 내 거야. 뭐 돈을 치면 이건 내 돈이야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실제 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비용 처리하지 않고 우리 자본으로 분류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이 분류로 분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단기매매 증권 이 계정 과목만 특이하게 지금 즉시 처분할 거라는 조건 때문에 얘는 수익 비용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든지 평가 손실은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기말에 주당 1,400원으로 공정 가치가 올라서 140만 원으로 만들어 둔 거였죠. 120만 원인데 20만 원 증가시켜서 기말 공정 가치인 1,4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단기매매 증권의 금액을 140만 원으로 장부 가격 맞춰뒀는데 그런데 자, 기말 또 그 다음 연도까지 얘를 처분을 못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기말해 봤더니 주당 900원으로 하락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파악할 거는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는 주당 1,400원으로 해서 140만 원 적혀 있는데 지금 기말 공정가액으로 해보니까 주당 900원이고 그러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1,000주니까 9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얘를 50만 원을 내려서 90만 원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써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단기매매 증권 50만 원이다라고 써서 이 금액을 줄여주고 그리고 그 반대변에는 그 이유로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회계 1급 같아 보이는 수준으로 보이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 볼 시험 중에서 자와 같이 AT라는 시험을 볼 거라 그랬죠. 그럼 AT라는 시험 중에서 전산 세무 2급하고 같은 급수인 시험이 있어요. TAT 2급이라고. 지금 현재 AT 시험에서는 인기가 제일 좋은 급수인데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단기매매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말에 지금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두 주식을 봤을 때 위에 2020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위에 주식은 18년도에 사서 18년도 기말에도 평가를 했고 19년도 기말에도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럼 장부에 64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올해 기말에 봤더니 우리 지금 79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둘이를 조정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 장부에 적혀 있는 건 사온 금액이 아니라 640이라고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150만 원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150만 원 올려주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또 청솔건설의 주식을 보면 이건 올해 사왔기 때문에 사온 금액이 장부에 지금 현재 적혀 있겠죠. 지금 올해 사왔을 때만 한번 썼지 평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 금액하고 올해 기말 공정 가치 봤더니 20만 원이 내렸네요. 그럼 얘는 20만 원 내렸다고 해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내리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지금 현재 우리 시험 4개를 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우리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그리고 FAT 1급, TAT 2급 본다고 봤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시험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제가 모든 급수에서 다 좋아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 시험 기출 문제예요. 자, 그럼 자,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 우리가 이제 팔아요. 우리 흔히 말할 때 판다는 거 이제 매각했다, 처분했다 표현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내 주식 팔았어라고 친구한테 이야기해요. 뭐 매각했어 이런 표현은 안 쓰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문으로 나올 때 매각했다는 표현을 잘 쓸 거예요. 글자로 적혀 있는 거는. 그럼 우리 계정 과목 쓸 때는 그 매각한 거에 대한 걸 처분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는데 이 처분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는 회계상에서는 내 장부에 적혀 있던 이 계정 과목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적을 제거하는 방법은 장부에 적혀 있던 그 위치에 반대쪽에 써주는 거면 우리 그 계정 과목의 잔액이 사라지게 되니까 차변에 있던 거였으면 대변에 있던 거였으면 차변에 쓰게 되면 그 흔적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모든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이 분류가 자산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 회계 담당자인 우리가 장부에 기록해서 지워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장부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우리가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돼요. 원래 우리가 페이퍼로 하던 시절에는 사라지게 하는 분계를 기말에 해줘요. 정리분계를. 왜냐하면 2019년도에 번 돈, 20년도에 번 돈, 21년도에 번 돈은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게 마음대로 넘나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그 기간 것만 가지고 가는 거지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빚은 내가 그걸 갚거나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도 계속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들만 우리는 제거 반대쪽에 써서 지워줘야 돼요. 근데 이거 거꾸로 말하면 지금 내가 뭔가를 팔았는데 아니면 없애버렸는데 이 제거 작업을 안 해주면 내 장부에는 영원히 그 계정 과목이 있다라고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장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뭔가 처분했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과 관련된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지를 전부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자기하고 관련된 계정 과목이 취득할 때 수수료부터 평가하면서 올랐거나 내린 걸 전부 다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장부에 단기매매 증권 계정 과목 본인 계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이 장부에 얼마나 적혀 있는지를 보고 그 금액만큼 우리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에 지워주게 되면 그러면 이 단기매매 증권을 모두 다 장부상에서는 제거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거는 항상 팔았으니까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오는 차이는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과 내가 이번에 팔면서 받은 돈의 차이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 장부에 9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걸 130만 원에 팔게 되면 4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장부에도 꼭 그렇게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제 분계 예를 보면 단기매매 증권 우리가 팔았다고 하면 첫 번째 할 일이 우리 장부에 있던 단기매매 증권을 지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얘를 지우면서 대가를 얼마 받았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둘의 차이를 봤을 때 40만 원 이익이니까 40만 원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서 이익이다라고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내가 90만 원짜리를 팔고 13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팔면서 수수료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수수료는 우리가 지금 이 유가증권 자산을 없애면서 들어간 돈이죠. 그럼 그 돈만큼도 얘를 팔면서 손해본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만 원 이익을 봤었지만 수수료가 10만 원 든다면 수수료 10만 원을 뺀 30만 원이 나는 이익이다라고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돈을 130만 원 받고 내가 현금으로 돈을 주면 우리는 30만 원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남을 수도 있고, 130만 원 받아서 10만 원 주는 거나 10만 원을 뺀 120만 원을 받아서 130만 원에 팔았는데 수수료 뺀 10만 원을 뺀 금액을 받았다고 하면 120만 원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 내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분계가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3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수수료가 안 들어갔다면 40만 원 이익인데 수수료 때문에 나의 이익이 30만 원으로 줄었죠. 그래서 이번 처분 수수료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 9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거꾸로 40만 원 손해가 나왔겠죠. 그럼 40만 원 손해였는데 거기에다가 또 수수료가 10만 원 더 들어갔어. 그럼 50만 원 손해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글로 쓰면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40만 원이었는데 수수료 생기면 50만 원으로 증가되니까 가산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취득할 때의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두 개 꼭 구분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우리는 지금 실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론의 글자로도 나와요. 그럼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이론 따로 실기 따로 하면 둘이 연관성도 모르고 공부를 2배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실기하고 연결된 이론들 있죠. 그거는 실기 잘하시면 그 이론 문제도 풀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순수하게 이거는 이론에만 들어가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챕터를 제외하고는 실기하고 이론하고 다 같이 나와요.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은 이론으로도 자주 나오고 유가증권에 대해서 문제를 내야 되는 출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매매 증권이 이론 문제로도 나오고 실기로도 나오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분계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글로 글자로 이론 문제 나왔을 때도 풀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격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제 우리 교재 82페이지로 가서 우리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걸 봤었죠. 자, 교재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제가 일반적인 상거래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뭐 제 생각에 이번 주만이 아니고 뭐 다음 주, 뭐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이 일반적인 상거래는 여러분들이 항상 거래를 바라봤을 때 얘는 우리 회사의 매출이구나, 매입이구나, 아니면 매출 매입하고는 관련 없는 우리 회사 영업활동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직원들이 회식 시켜주는 거, 뭐 저는 회식 엄청 싫어해요. 제 회사는 회식 절대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여기 거리는 옛날에 코로나 있기 전에 회식 엄청 많이 했어요. 회식 때문에 저녁 수업 한 적도 있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저는 수업 있다 그러면 학원을 빼주니까. 근데 자, 회식은 뭐 회사 업무의 연장이래요. 뭐 법원에서도 그때 다치면 산재 처리하고 막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럼 우리 회사 업무 연장이면 영업활동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회식비 쓴 거를 우리 매입할 때 뭔가 썼다, 그것 때문에 뭔가 일어났다고 매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건 영업활동 속에 하나는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에 들어올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반적인 상거래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서는 내가 장부에 기록할 때 그 쓸 때에 매입이라면 상품이나 원재료라는 글자를 써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들. 왜냐면 이 상품이나 원재료는 업종마다 틀린 거죠. 팔려고 사야지 상품인 거지, 사용하려고 샀으면 비품이나 소모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사온 것들을 상품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만들려고 원재료 사온 걸 매입 일반적인 상거래로 보는 거고, 매출은 우리가 사온 걸 팔려고 사온 상품 완제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다라고 표현할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내가 원재료를 사서 이걸 완성품으로 만든 걸 제품이라고 해요. 그럼 그걸 파는 거를 우리는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고, 이 네 계정 과목만 우리는 매출이다, 매입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채권을 먼저 보면,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을 하고 우리가 팔려고 사온 거나 팔려고 만든 걸 팔고,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채권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그날 돈 못 받은 걸 매출 채권이 발생했다고 할 거고,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 말고도 우리가 쓰던 물건을 사용 안 하면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도 투자 목적으로 뭔가 땅이나 건물 샀다가 기업이 팔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그날에 돈이 안 들어오면 그것들은 채권은 맞는데 기타 채권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 채권, 기타 채권의 구분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중요한 분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거래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채권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카드로 결제받거나 혹은 외상하거나, 지금 물건을 넘겼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돈을 받지, 즉 당장 즉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외상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오늘 돈 안 받고 물건을 준 게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라면 외상 매출금이란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 외 나머지 다른 물건들을 팔고 우리가 외상했다면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또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면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근데 그 외 나머지 물건들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그때는 외상 때와 구분 없이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금 관리에서는 어음이다, 어음 아니다는 당연히 구분을 해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줄 건데, 회계 기준에서는 그 어음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채권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냐 구분만 중요한 거지. 오늘 돈 못 받은 건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똑같은 거죠. 지금 이 분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저와 같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 한 첫날에 이야기했던 거에 계속 기업의 원칙이 있고 또 수익 이야기하면서 실현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전부 다 여기에 접목이 되는 게, 우리 회사가 물건을 넘겼어요. 그러면 물건 인도를 한 게 실현이 됐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부에다가 이만큼 팔았어, 매출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장부에 쓰고 있는 건데, 팔았으면 돈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돈 받아야 되는데 오늘 돈 못 받은 거를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내 재산이라고 장부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걸 12월 31일까지만 사업할 건데 12월 31일 날 외상으로 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쓰면서 자산이라고 쓰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계속 차기든 그 다음 연도든 사업할 거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 채권들을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채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 수익, 지금 매출이라는 건 수익이에요. 여기엔 우리 물건 원가와 이익이 붙어 있는 거죠. 여기서 원가 빼면 내 이익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물건 팔면 판 금액의 원가 빼면 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인식할 때 이 계정 과목들을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매출에서 지금 매출 채권, 기타 채권 나눈다면 반대되는 채무에서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샀을 때는 매입 채무 계정 과목인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을 써야 되고, 근데 그 외 나머지들은 우리는 기타 채무로 미지급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채무액 생각을 했을 때는 물건을 내가 샀는데 그날 돈을 안 주면 전부 다 채무가 생기는 거죠. 우리 신용카드 결제했어요. 신용카드 대금을 우리는 결제 갚아야 된다라는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도 오늘 돈 안 주니까 전부 다 외상거래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분계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우리 체크카드 써보신 적 있으신 분들 거의 대다수 써보셨죠? 결제하면 내 통장에 돈 빠져나가잖아. 그때는 돈 갚아야 된다가 아니고 돈이 빠져나갈 거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카드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다음 달 돈 주기로 한 것도 그렇고 오늘 돈 안 주면 우리는 채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상품이나 원재료로 인해 발생했으면 외상매입금, 그 외에는 전부 다 미지급금인 거예요. 그럼 어음도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에 어음 발행해주면 지급어음인 거고, 그리고 내가 상품 원재료 말고 다른 나머지들을 우리가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주면 미지급금인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외상이다 어음이다의 계정 과목의 구분은 없이 우리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는데, 자, 이것만큼 우리 시험 합격에 아주 중요한 게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계정 과목 선택을 잘해도 오답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표 입력 한 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회계 1급 수준에서 배우는 정보 주는 양하고 세무 2급 수업을 듣고 정보 주는 양하고 세무 1급 수업을 듣고 정보를 주는 양이 틀려요. 그럼 사실 전표 입력할 때에 아는 만큼 정보를 컴퓨터에 심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뒤쪽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첫 번째 기본 베이스가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기면 어느 거래처에 돈을 받아야 된다, 어딘가에 돈을 줘야 된다면 어느 거래처에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인카드로 자동차 기름을 넣었어요. A라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리고 B라는 신용카드를 결제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외상이죠. 이 돈을 주유소에 갚아야 되나요? 카드사에 갚아야 되나요? 카드로 결제하고 주유소에 가서 또 돈 주는 경우는 없죠. 카드사에 돈 줘야 될 거잖아, 카드 결제일날. 그러면 장부에는 카드사에 돈 줘야 된다고 써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카드 대금, 결제 대금하고 내 장부상에 카드사에 줘야 될 돈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카드 대금을 장부만 보고도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라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를 썼기 때문에 카드사가 대납해 주는 거잖아요. 내 카드 결제일은 다음 달 20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결제하면은 카드사는 주유소한테는 승인 나면 돈을 지급해 주죠. 그럼 나는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되니까 내가 어디에 돈 줘야 된다고 쓰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물건을 팔았는데 누군가가 카드로 결제하고 갔어요. 그럼 저는 그분이 나한테 돈 줄 게 아니라 카드사가 돈 줄 거죠. 그러면 어느 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거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거래처를 꼭 쓰는 건 지금 내가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혹은 내가 반대로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장부에 꼭 쓰는데,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거래처 코드를, 우리 전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걸 해본 적 있죠? 우리 컴퓨터 가지고 거래처 등록이라는 걸 했었는데 거기에 등록된 회사의 코드를 써두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정리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꼭 기록하는데, 채권 채무에 거래처 기록하는 범위는 지금 이 계정 과목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돈이 아니면 부채고,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채권인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거에는 다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된다라고 채권 채무의 범위를 좀 넓게 잡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 어제 88페이지에 어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럼 이
어음이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수령했다면 우리는 어음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일반적인 상거래인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냐라는 건데 제품 매출은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써뒀어요. 그럼 이 받을 어음이라고 장부에 나 A라는 회사가 한테 어음 만기되면 돈이 지급될 거라고 장부에 써뒀는데 이걸 지우기 위해서 반대변인 대변에 쓰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어음의 추심이에요. 자, 추심은 내가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어음이 만기가 되면 은행이 나에게 이 돈을 돈을 찾아 추심을 해서 입금을 해줄 건데 그럼 은행은 이렇게 돈을 찾아서 입금해주는 그 수수료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수수료를 추심 수수료라고 하고 그럼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장부에 적혀있던 어음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 차이 나는 이 수수료를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고 그리고 우리는 번호대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건 800번대인 판관비로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판매관리비로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쓰는 경우는 단기매매 증권 혹은 나중에 미래에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 문제속 영업의 비용 처리하라고 말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는 물건 만들 때 500번 아니면 다 800번대예요. 이거 물건 만드는 거하고는 관련 없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다 느낌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꼭 쓰셔야 돼요. 자, 다음 어음의 할인이 있는데 어음의 할인은 매각거래 우리가 팔아버리는 거 어음을 그리고 차입거래 어음을 담보로 제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거 어음을 줬지만 어음의 귀하가 내 회사 이름인데 배설을 안 해주면 딴 사람한테 넘긴 건 아니죠. 뒷면에 지신을 안 써주면 배서 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게 차입거래인 거고 매각거래는 아예 그 상대방을 지시해 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는 성격이 틀리겠죠. 그럼 우리는 회계든 세법이든 거래의 실질을 따라요. 그래서 어음을 팔아버린 경우에만 우린 대변에 받을 어음 팔아버렸으니까 장부에 지우기 위해서 받을 어음을 쓰고 그리고 우리는 돈을 받을 건데 그 어음을 사가는 사람은 이 어음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돈에 자기 보유일만큼의 이자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자 성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자를 뺀 돈을 주고 만기되면 그 어음의 액면 금액을 다 받게 되면 자기가 이자를 받게 되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빼고 줄 건데 그 돈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그래요. 어제 오타가 많았네. 손실이 아니고 손실이에요. 자, 그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이 개정 과목은 우리가 처분 장부에서 지우는 거죠. 그러면 얘를 장부에서 팔았기 때문에 지우면서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보다 작게 받은 만큼 우리는 손해봤다라고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지금 얘는 매각 거래일 때의 할인료 개정 과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쓴다. 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다음 어음의 배서 양도를 보면 자, 어음의 배서 양도는 내가 어음 받았을 때에 내 이름으로 받은 어음인데 여기에 상대방이 아니라 넘길 사람 양도해서 나한테서 양수할 사람의 정보를 써서 그 사람한테 지급해달라고 지시인을 입력 기재를 해서 넘기는 거죠. 그럼 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하고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넘기는 경우하고는 우리 회계 담당자한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는 거는 만기가 되면 내가 다시 또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럼 갚을 때 회계 처리도 또 일어나야 되는 건데 내가 어음을 받았던 걸 넘기는 건 더 이상 내 손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어음 발행하는 회사가 그쪽에 지급하는 거 지시한테 지급하는 거지 저한테는
아무런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어음을 배서 양도하는 거는 받았을 때 적어뒀던 그 어음의 계정 과목을 지우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예를 든 배서 양도에서 원재료 사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줄 때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 비품을 구매하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줄 때든 우리는 장부에 제품 매출로 어음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 적어뒀던 걸 지급한 거니까 받을 어음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서 양도는 장부에 적혀있던 계정 과목을 지우는 건데, 그런 반면에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음을 발행할 때는 장부에 내가 처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어음에 대해서, 그럼 그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걸 따져서 원재료를 사면서 어음 발행하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어음이라고 쓰고, 비품 같은 원재료 상품이 아닌 다른 걸 사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꼭 생각을 해서 발행할 때, 이걸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장부에 처음 적을 때는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적어뒀던 걸 지우는 상황에서는 따지는 게 아니라 적혀있던 글자를 그대로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하죠. 얘는 지금 처음 발행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지는데, 배서 양도하는 건 장부에 이미 적어뒀던 거, 받았을 때 써뒀던 계정 과목이 뭐냐를 따져서 그 계정 과목을 지워주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B라는 회사한테 내가 물건을 사고 어음을 준다 하더라도 배서 양도는 B라는 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A라는 회사한테 돈 받을 거다라고 적어뒀던 어음을 지금 우리는 지워주기 때문에 그 어음에 적혀있던 거래처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우리 환업 질문하신 분 있어가지고 제가 환업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말 안 했는데, 그 환업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환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발행하는데 지급자를 다른 사람으로 선택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무역할 때에 내가 지금 어음을 발행해 주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 사람이 돈 받기 힘드니까 제 어음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지급을 이제 난 지금 이 사람한테 바로 믿고 돈을 못 주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외국에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 중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곳과 서로 이야기를 해서 뭐 내가 돈을 주든 아니면 신용거래를 하든 해서 이 어음이 만기되면 그 사람이 지급하도록 하는 게 환어음이에요. 그래서 무역하는 곳에서는 많이 쓰는 어음인데, 뭐 유잔스 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긴 해요. 그런 매입자들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는 어음이 환어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챕터에서는 이 환어음을 안 다루기 때문에 제가 신경 안 쓰시고 된다라고 적은 거예요. 자, 다음 자 100페이지로 가서 단기 대여금, 뭐 단기 차입금 이야기를 적혀 있었는데, 자 이건 제가 그 당좌 차월 이야기하면서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대략적인 설명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쉽게 인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돈을 대여하다는 건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차입하다는 건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앞에 수식어로 단기자를 붙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기 2년짜리로 돈을 빌려주면 장기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2년이면 절대 내년 중에는 만기가 될 수 없을 거잖아. 그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는 안 되겠죠. 오늘 21년도에 2년 만기로 주면 무조건 23년도에 갚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1년 몇 개월 하면 생각을 해볼 만하지만 2년이면 절대 단기일 수는 없고 1년이면 무조건 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1년으로 뭔가를 빌려주면 돈 빌려주기 위해서 대면에 돈이 나갈 거고 빌려줘야지 빌려준 거니까. 그럼 반대쪽에 대여금인데 내년에 만기다. 컴퓨터에게 당좌 자산으로 인식하라고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대여금도 여러분도 만약에 가계부를 쓴다면 친구 중에 누군가에게 돈 빌려주면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고 꼭 써두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장부에도 누군가한테 돈 빌려줬다라고 꼭 써둔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친구가 돈 갚으면 이제 걔 돈 없어졌다라고 정리하겠죠. 그래서 돈을 받으면 이걸 이제 지우면서 거래처도 같이 똑같이 지워져야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누가 돈 갚았다라고는 썼는데 빌려준 돈 받았음이라 적었는데 누가 빌려준 거 받았다라고 안 써두면 그 친구한테 실수할 수 있겠죠. 그 친구한테 돈 받았다는 걸 내가 기록을 안 해둬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거래처를 써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제 저와 같이 마지막에 산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조금 봤었는데 이 산납세금은 법인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시험을 다 모든 시험이라고 하긴 그렇고 FAT 1급이라는 시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FAT도 법인이구나 죄송해요. 자 법인을 기준으로 다 할 건데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법인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법인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 번 걸 가지고 계산해서 계산할 기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3년도 종료일이 3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그러면 3년도 종료일이 이 날짜면 이 날짜부터 3월 이내. 근데 한국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 3월 이내 하라 그러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우리 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하라 그러니까 25일날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업 가면 환장할 것 같아요. 막 월초부터 달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계속 25일 세금만 하고 줘요. 나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정보를 느껴줘서 그때 되면 좀 바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해도 돼요. 그 이전에 해도. 그래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든 21년도에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건 확실한 거죠. 1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를 알아야 세금 낼 게 정해질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낼 세금도 안 정해졌는데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국가가 세수 확보를 빨리 하려고 우리가 3년도의 절반인 6월달까지 사업하면 6월 30일로부터 2개월 뒤 8월 31일까지 중간연납세액을 납부하라고 해요. 전년도 법인세 총 정리된 금액의 절반을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걸 중간연납세액이라고 하고 그럼 법인세를 미리 냈으니까 그럼 내년 3월 달에 법인세 낼 때에 미리 낸 세금 빼고 내야 될 거잖아. 그럼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리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내고 장부에 산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산납세금은 성격이 자산이에요. 내가 내야 될 때 아직 낸 게 아니고 미리 낸 거기 때문에 아직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했을 때에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말이 꼭 적혀 있어요. 왜 자산으로 쓰라는 말이 꼭 적혀 있냐면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중간연납세액도 법인세라고 회계 처리해버리거든. 어차피 법인세는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가 쉬워요. 그래서 법인세로 처리하는데 법인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비용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계정 과목이 이거라서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표현을 꼭 적어두게 돼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자산 세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산이다. 그러면 산납세금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쓸 수 있으면 그중에 자기 원하는 것 선택의 폭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표현을 계속 언급하게 될 거예요. 또 원천납부세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원천징수 당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자를 받든 뭔가 돈을 대가를 받을 때에 돈 지급하는 자가 제가 뭐 때문에 돈을 받는지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세금을 뗄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돈 지급하는 회사는 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되면 27만 5천 원을 떼고 돈을 작게 줄 거예요. 난 100만 원 벌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금 떼고 그러면 그 세금을 나한테 지급했던 사람이 그 세무서에 납부를 해버리게 되겠죠. 그럼 내가 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100만 원 받아서 세금을 냈던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했던.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원천징수된 세금도
우리는 세금 법인세를 미리 낸 거예요. 그냥 방금 제가 이자 받는 것도 내가 돈 번 거거든. 그걸로 세금 계산할 건데 세금 이미 내버렸잖아. 그래서 그것도 선납세금이에요. 그럼 세금 낸 걸로 끝내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계산하느냐? 내가 얼마 벌지 모르잖아. 우리 회사가 2억 이하로 벌었으면 10%일 거고 2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20%로 계산할 거예요. 또 200억이 넘어가면 22%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세금을 정확하게 얼마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그냥 확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낸 세금 정리해두고 나서 선납세금 이 계정 과목으로 써서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에 법인세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과거에 원천징수 당했던 이 세금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다 없애주고 지워주기 위해 반대 쓰면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 달 31일 날 납부할 거다라고 장부에 기록해 두게 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어제 했던 이야기고, 그죠? 자, 지금 우리 48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